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5년 9월 6일 인도네시아 자와 주 모조케르토 현의 한 외진 산길 옆에서 한 노동자가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대규모 경찰 수색을 촉발했고 수법이 극히 잔혹한 사건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십 개의 인체 조직을 잇따라 발견했으며 피해자가 젊은 여성으로 보이고 시신이 고의적으로 분해되어 흩어버려진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즉시 악성 살해로 규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장소는 인도네시아 동자와 주 모조케르토 현 파세트와 찬가르를 연결하는 산악도로 옆이었습니다. 이 길은 경치가 아름답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양옆에는 울창한 관목과 깊은 산골짜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현지 주민인 술리스완토는 조카와 함께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는 일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그가 사람 키 절반 높이의 풀숲을 헤치자 이례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기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타우라 라딘 수르조숲 공원 구역에 속해 야생동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대형 포식자가 먹이를 남긴 동물 사체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 형태가 마음에 불길함을 일으켰습니다. 의심을 품은 그는 더 잘 보기 위해 동쪽으로 약 2m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동물 사체가 아니라 사람의 발 안쪽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도구를 내려놓고 도로 쪽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조케르토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이것이 평범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즉시 발견 지점 주변의 넓은 구역을 봉쇄하고 형사과 법의학팀과 정예 K9 경찰견 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신속히 현장에 보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경찰은 관목지대와 비탈, 골짜기까지 사사치 수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 결과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겼습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더 많은 인체 조직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이 잔해들은 여러 장소에 의도적으로 분산 유기되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도로에서 50m 떨어진 곳에 흩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10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일부는 얕게 매몰되어 있었고 일부는 풀숲 깊은 곳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범인이 시신의 발견과 신원 확인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 했음을 보여준다. 현장의 초동 감식 결과 발견된 잔해는 모두 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현장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해 피해자가 젊은 여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잔해에서 예리한 도구로 절단한 흔적이 보였고 절단면이 비교적 단정해 행위자가 상당한 힘과 침착함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의 초동 집계에 따르면 발견된 조각은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언론의 초기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첫날 수색에서 약 65개의 조직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단순한 살해 사건이 아니라 수법이 극도로 잔혹한 살해 사건과 맞닥뜨렸음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범인의 침착함과 지형에 대한 익숙함은 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식은 곧 지역 매체를 통해 퍼져 동자와 전역, 나아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중은 피해자의 처지에 슬픔을 느끼는 동시에 범인의 잔혹성에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막대한 압박을 받았고 신속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기 위해 경찰은 수집한 잔해 샘플을 긴급히 수라바야에 있는 법의학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그중 비교적 온전한 오른손 손바닥 한 조각이 신원 확인의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첨단 모바일 자동 다중 생체 특징 식별 시스템을 이용해 이 손바닥의 지문을 스캔하고 대조했습니다. 손바닥이 다소 손상되어 있었지만 기술진은 대조 가능한 지문 정보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빠른 연산은 결국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25세의 젊은 여성, 막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던 그녀의 이름은 티아라 안젤리나 사라스와티였습니다. 티아라는 25세로 2000년 8월 10일생이며 동자와 주 라몬간 현의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세티아완 다르마디와 어머니 에비는 간식과 음료 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처음에는 사탕수수즙을 팔다가 이후 간식으로 바꾸었지만 수입은 박했습니다. 집안의 장녀인 티아라는 어려서부터 매우 철들고 성실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한 명 있으며 부모는 이 똑똑하고 학구적인 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녀가 대학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힘들게 일했습니다. 티아라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유명한 마두라 트루노조요 대학교에 합격해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해 평균 평점 3.75로 졸업했고 성격도 밝고 적극적이어서 교수와 동급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눈에 그녀는 선하고 아름답고 꿈이 가득한 소녀로 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티아라는 더 나은 발전 기회를 찾아 동자와 주의 주도 수라바야로 가서 일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딸이 대도시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젊은이가 홀로 버텨야 하는 고단함도 있었습니다. 지출을 아끼기 위해 그녀는 수라바야 라카르산트리 구의 한 거리에서 방 한 칸을 임대했습니다. 대학 시절 티아라는 동문인 남학생 알비 마울라나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한 살 어렸고 정보기술을 전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이 관계는 약 5년간 이어졌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함께 수라바야로와 함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지문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멀리 라몬간에 있는 티아라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두 노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 그렇게 참혹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비통한 마음으로 모조케르토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조치에 따라 최종 과학적 대조를 위해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티아라는 졸업 후 수라바야에 남아 남자친구 알비 마울라나와 함께 살며 둘 다 수라바야에서 일했습니다. 피해자가 티아라로 확인되자 숙련된 형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신속히 꾸려졌고 최우선 과제는 실종 직전의 마지막 동선을 복원하고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출발해 티아라의 가족, 친구, 동료, 그녀와 밀접히 접촉한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방문 조사로 경찰은 곧 수라바야에서의 티아라의 생활상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단순한 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계도 복잡하지 않은 젊은 여성으로 모든 단서가 결국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를 가리켰습니다. 티아라의 가족과 친구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수라바야에서 그녀와 함께 방을 임대해 동거하던 사람은 그녀와 5년간 교제한 대학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비 마울라나로 당시 24세였고 수마트라 북부 출신이며 마두라 트루노조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수라바야에서 호출형 오토바이 기사로 일했습니다. 이 사실에 따라 경찰은 즉시 수사 초점을 알비에게로 옮겼습니다. 피해자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사건 후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를 찾으려는 흔적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가장 큽니다. 전담팀은 곧바로 알비에 대한 비밀 감시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티아라의 신체 잔해가 발견된 며칠 동안 알비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고 특별한 이상 행동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침착함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다른 수사팀은 수라바야 라카르산트리 구에 있는 티아라와 알비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외곽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이웃과 집주인을 찾아가 묻고 확인했습니다. 일부 이웃은 얼마 전 두 사람의 방에서 격렬한 말다툼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사는 한 이웃은 특히 심야에 알비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면 티아라가 문을 열고 곧바로 언쟁이 벌어지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 책임자 헤루도 경찰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알비와 티아라가 이곳에 몇 달 동안 거주했지만 알비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서류가 수마트라 고향에 있다며 늘 핑계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알비는 대외적으로 티아라와 이슬람 율법에 따른 비밀 결혼식을 치렀다고 주장해 이웃들은 그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비 본인은 말수가 적고 사교적이지 않지만 사람을 보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찰에 중요한 시간 단서와 배경 정황을 제공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 불투명한 신원 정보, 고립적인 행동은 모두 알비에 대한 의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용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경찰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초기 증거와 단서를 확보한 뒤 전담팀은 치밀한 검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 9월 7일 일요일 새벽 1시 첫 인체 잔해가 발견된 지 1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4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경찰팀이 조용히 수라바야에 있는 알비의 임대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커뮤니티 책임자 헤루에게 연락해 증인으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2층짜리 임대주택을 포위했고 용의자가 방 안에 있음을 확인한 뒤 기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을 때 방 안의 광경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4세의 알비는 태연히 방에 있었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큰 놀라움은 보이지 않았으나 곧 반항해 경찰이 강제 조치를 통해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상태로 제지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번 검거는 매우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신 발견에서 주요 용의자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극히 짧았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찰의 효율적인 수사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범인이 범행 후 정교한 사후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방 안의 모습은 숙련된 형사 감식 요원에게도 강한 심리적 충격을 줄 만큼 참혹했습니다. 바닥과 침대에는 이미 마르거나 반쯤 마른 혈흔이 광범위하게 남아 어두운 붉은색과 갈색을 띠었고 벽면에는 비산 형태의 혈흔도 보였습니다. 이 혈흔의 분포는 이곳에서 폭력이 벌어졌음을 묵묵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베개와 쿠션을 확보했고 실내에 퍼진 짙은 악취의 근원도 곧 찾아냈습니다. 조사관들은 옷장 서랍에서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물체 2개를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열자 그 안에는 추가 인체 잔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잔해는 모조케르토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피해자에게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분해한 뒤 모든 신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를 자신이 밤낮을 보내던 이 방 안에 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과학 요원들은 방 안 전체를 사사치 수색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층 욕실에서 더 많은 혈흔과 인체 조직 흔적이 발견되었고 배수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곳이 범인이 분해 작업을 한 주 된 장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에서는 살해와 분해에 사용된 일련의 도구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이 도구들은 이 시점에서 범인의 잔혹한 범행을 가리키는 확실한 물증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도구들을 전부 압수해 핵심 증거로서 실험실에 보내 DNA와 지문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일부 잔해가 임대주택 밖의 땅에 묻혔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이는 범인이 시신을 사냐에 유기하고 실내에 숨기고 폐건물에 감추고 현장에서 매장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장 감식이 심화되면서 작고 초라한 이 셋방에서 벌어진 완전하고도 끔찍한 범행 장면이 서서히 복원되었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이후 며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시신을 분해하고 그 잔해와 한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냉혹함과 침착함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법의학 부서의 상세 보고에 따르면 티아라의 시신은 극도로 분해되어 있었고 유가족에게 제출된 한 보고서에는 신체 총 554개 족각으로 나뉘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범행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임대주택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증과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를 마주하자 알비의 심리적 방어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경찰의 신문에 범행 전말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람들을 다툼과 폭력이 가득했던 2025년 8월의 어느 심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알비의 진술에 따르면 5년에 걸친 두 사람의 관계는 졸업 후 사회에 나서면서 여러 현실 문제로 이미 긴장 상태였습니다. 잦은 말다툼이 그들의 일상으로 굳어졌습니다. 호출형 오토바이 기사로 일하던 알비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고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아라가 자신에게 높은 경제적 요구를 했고 번듯하고 화려한 삶을 원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로 인해 큰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티아라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보았고 두 사람이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면서 오랜 기간 분노와 불만이 쌓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즉 2025년 8월 30일 오후 11시 알비는 여동생을 기숙학교에 데려다주고 귀가가 늦었고 이 일로 티아라와 또 한 차례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은 일상의 자잘한 문제와 누적된 불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티아라는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알비는 문 밖에서 거의 2시간 반을 기다렸고 새벽 1시 30분이 되어서야 티아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억눌린 감정과 그날 밤의 자극이 겹치며 알비의 감정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티아라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알비는 쉬지 않고 부엌으로 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1시 38분경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티아라가 침대에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뒤에서 다가가 칼로 티아라의 목을 거세게 찔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살해 후 알비는 즉시 신고하거나 도주하지 않았고 두려움과 무감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좁은 방에서 티아라의 시신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더 광적이고 잔혹한 생각, 즉 시신을 분해해 유기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알비가 동물 도축 작업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희생제 같은 특별한 시기에 부업으로 도축일을 하며 일반인과는 다른 처리 및 분할 경험과 심리적 내성이 있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알비는 분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일 새벽 4시경 그는 시신의 대부분을 포장해 오토바이 한 대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모조케르토 산악지대로 옮겼습니다. 그는 파세트 창가르 구간의 외진 산길을 선택해 새벽 5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여명이 트는 시간, 그는 길가의 관목과 산골짜기 등 곳곳에 봉지에 담은 시신 일부를 연이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 그는 수라바야의 임대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그는 방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잔해와 한 공간에서 지내며 혈흔을 지우려 애쓰고 평소처럼 생활하려 했습니다. 9월 6일 신체 일부가 발견되고 9월 7일 새벽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였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알비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감정의 폭발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연애 문제, 경제적 압박, 끊임없는 다툼 때문에 고통과 절망을 느꼈고 결국 분노 속에서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그 이후에 침착하고 잔혹한 행위를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침묵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알비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고인의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뒤늦은 참회는 이미 사라진 생명과 무너진 가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알비는 경찰에 형사 구금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법에 따르면 그는 여러 혐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범행 경위의 극단적 악질성과 수법의 극히 잔혹함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해가 인정되면 최대의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19살 소녀가 변을 당했는데 발견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체내에는 남성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분명 사망 전 몹쓸 짓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녀가 참변을 당하기 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그녀를 따르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사람이라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 치명적인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미시 그루보는 1974년 4월 26일에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했을 때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미시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게 생겼고 또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미시는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도 좋았고 또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공부할 시간이 적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1992년에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미시의 성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 미시는 그녀 인생이 가장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딸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죠. 하지만 미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7일 오전 3시 30분에 알링턴 소방서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8개의 집으로 퍼지고 있었고 건물 아래에는 화재로 깨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1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불씨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원인을 확인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화재가 2층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죠. 그들은 계속하여 침실로 들어갔는데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탈출할 시간이 없어 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그녀의 몸 여러 곳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화재는 뜻밖의 사고가 아닌 계획된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911에 전화하였고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숨진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녀의 가슴과 복부에는 총 16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그녀의 몸 안에는 남성의 DNA 샘플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재는 분명 그 소녀를 해친 범인이 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의 불길이 너무 강하여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물건들은 태워졌고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 명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은 미시 그루보였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미시의 어머니를 찾아 두 사람의 DNA를 비교하였습니다. 최종 확인 끝에 피해자는 19살의 미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시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착한 딸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생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경찰에게 꼭 범인을 잡아 미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미시의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미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물었습니다. 미시의 어머니는 딸이 철이 든 아이라며 그들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딸은 한편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시는 신앙에 충실하여 결혼 전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부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시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을까봐 한 번도 친구들과 파티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시의 인간관계가 단순하여 경찰은 수사 범위를 미시의 동급생과 식당 고객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미시의 외모에 반하여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여 홧김에 그녀를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미시와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와 같은 층에 사는 세입자들이 사건 당일 문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미시가 집으로 초대한 지인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바로 미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시가 그 당시에 이반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었지만 가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반이 미시와 여러 번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미시가 신앙 문제로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미시의 몸에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여 경찰은 이반이 수차례의 거절을 당하여 홧김에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녀를 해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반을 조사하던 중 이반이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장 이반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이반은 미시에게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그 문제로 미시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욕구가 있을 때는 다른 여성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미시를 포용했었고 그런 일로 미시를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반이 본인은 적정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알리바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저녁 내내 집에 있었으며 이튿날까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반이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측하였고 이반에게 DNA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이반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DNA 확인 결과 이반의 DNA는 미시의 몸에서 발견한 남성의 DNA와 전혀 달라 그는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미시의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자 경찰은 미시가 아르바이트 하던 레스토랑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미시가 일할 때 고객과 분쟁이 있어 참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여 경찰은 미시의 동료에게 그녀가 최근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동료는 미시가 항상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며 말다툼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동료는 얼마 전 미시 때문에 해고된 직원이 있다고 그의 혐의가 커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레스토랑에 제프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가게 돈을 훔친 걸 알게 되어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게 된 매니저는 바로 제프를 해고하였고 분노에 빠진 제프는 미시를 여러 번 협박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프가 의심스러워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프의 여자친구만 만나게 됐죠. 이에 경찰은 우선 제프의 여자친구에게 제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제프는 매우 성격이 나빴으며 그녀를 자주 구타하였습니다. 경찰이 미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여자친구는 제프가 집에서 미시를 여러 번 욕하며 그녀를 아주 증오하여
제프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제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프에게 사건 발생 당일 밤에 그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프는 그 당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친구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인력을 파견하여 그의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술집의 여러 직원이 그날 밤 그가 가장 시끄러운 손님이었다고, 그가 확실히 술집에 있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제프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제프의 DNA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프는 경찰의 요청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감정 결과 그는 미시의 몸에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알리바이가 있어 경찰은 조사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미시의 동료와 친구들을 일일이 수사하여 잃어버린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유용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미시의 친구들에 따르면 미시는 오래전에 찰스라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동안 같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찰스는 많은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미시는 그의 근황을 알게 된 후 바로 찰스를 도우기 위해 그에게 집 열쇠를 주며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시 친구는 그녀에게 혼자 사는 여자로서 한 남자와 같이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만 미시는 찰스가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며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찰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찰스가 그녀의 집에서 산 지 며칠 만에 미시는 그동안 모은 $1000, 하나로 약 133만 원 되는 현금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와 찰스만이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미시는 화를 내며 찰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찰스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미시는 찰스가 본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걸 알게 됐습니다. 미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난 금액이 아주 작고 또 사람이 다치지도 않아 경찰은 며칠 동안만 사건을 추적하다 찰스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경찰은 찰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찰스가 미시의 집에 며칠 살았었고 또 미시의 집에 잘 알고 있어 다시 돌아가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찰은 많은 사람을 투여하여 그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이틀 후 켄터키의 노숙자 공원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찰스에게 사건 당시 알링턴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찰스는 지난 3개월 동안 노숙자 공원에만 있었고 다른 곳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그의 말을 확인하고 찰스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 3명을 연달아 조사했지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그들은 수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수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97년 3월 14일 미시의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되어갈 때였죠. 알링턴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자가 있는 레스토랑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은 바로 3년 전 미시가 일했던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의 테이블과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손님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셰프 복장을 한 남자가 직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강도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남성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경찰은 규정에 따라 강도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물었고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물었습니다. 3년 전 미시 사건으로 경찰과 점원이 잘 알고 있어 사건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그 당시 성격이 좋고 친절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어 사건의 조사에 대해 경찰에 물었습니다. 경찰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셰프 루이스가 하는 말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미시에게 몹쓸 짓을 하고 숨지게 한 범인을 꼭 하루빨리 잡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그의 말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미시가 범인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건 비공개 정보였는데 루이스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별 얘기 없이 다른 직원들과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 바로 경찰서로 돌아가 경찰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서장도 그 사람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미시의 어머니와 동료를 찾아 셰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셰프의 이름은 루이스 아로요이며 제대 이후 레스토랑에서 5년 동안 셰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스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며 평소에 본인이 맡게 된 일을 열심히 잘 해냈고 모든 직원과의 사이도 아주 좋았다며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식당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그가 나서 위기를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루이스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가게를 방문했었는데 두 사람은 보기에 아주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 미시와 일 외에는 별다른 접촉도 없었기에 다들 루이스가 미시의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미시의 직장 동료들과의 신문을 마치고 미시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녀가 아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생각 밖의 미시 어머니의 진술은 미시 동료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미시의 어머니는 딸 미시가 그녀와 얘기할 때마다 루이스를 언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이스가 미시를 고용하여 그의 아이들을 돌보는 알바를 했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미시의 집에서 베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루이스와 미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들의 동료들은 왜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설마 그들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루이스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루이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의 의도를 알게 된 루이스는 예의 발랐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루이스에게 사건 당일 밤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루이스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집을 떠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 취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 잤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아내도 그의 진술을 증명하였습니다. 루이스의 대답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단시간에 그가 용의자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 루이스에게 DNA 채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에 표정이 급격히 바뀌며 경찰에게 뭐라고요? 증거물이 전부 불태워진 게 아닌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요구를 바로 거부하고 갑자기 다른 일이 있다며 며칠 후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미시와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유력한 단서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루이스를 우선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루이스의 반응으로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며칠 뒤 DNA 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루이스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루이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루이스는 그 당시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 제네트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제네트는 루이스가 3일 전에 집을 떠났는데 그녀도 루이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네트의 표정과 행동으로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에 따르면 루이스는 사건 당일 저녁에 확실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친구를 만나러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2시간 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워 후 다시 외출하였고 1시간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루이스의 온몸에는 탄 냄새가 진동하여 제네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루이스는 조깅하다 미시의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시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기절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하여 구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불이 점차 커지게 되어 그는 할 수 없이 미시의 집을 떠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루이스와 같이 침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제네트의 표정을 보면 그녀는 루이스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범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제네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 결과 아이의 DNA는 미시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 체액의 DNA와 99.96% 유사하여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 루이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한번 제네트에게 루이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미시가 숨쉬기 직전에 루이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제네트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미시를 알고 있었고 미시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또 남편으로부터 배신감에 충격을 받아 제네트는 남편이 그의 고향인 샌안토니오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샌안토니오로 가 루이스를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한 모든 짓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루이스는 미시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아이들을 돌보게 했었는데 사실 그는 미시와 가까워지기 위해 수법을 쓴 것입니다. 생각 밖의 몇 달 동안의 접촉으로 미시도 루이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에게 이미 가족이 있었고 미시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어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즐겼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루이스는 여러 번 미시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지만 미시는 신앙 문제로 매번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루이스는 불만스러웠지만 미시를 존중하여 그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구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당일 1994년 4월 6일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루이스는 친구들이 술을 한잔 하자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루이스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데요. 그의 친구는 그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친구가 남자라 본인의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 믿어 친구에게 미시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루이스에게 너희가 서로를 좋아하던데 뭐가 두렵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네가 먼저 강제로 걔랑 관계를 맺어도 그녀가 어쩔 건데 끝나고 나서 그녀를 설득시키기만 하면 그녀는 꼭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가 샤워한 후 미시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미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얇은 치마만 입고 문을 열었죠. 이것 또한 루이스를 자극하게 되어 그는 술김에 미시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루이스는 미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미시는 그를 꾸짖으며 이튿날 아침에 경찰서로 가 그를 신고하여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경찰에 신고하면 본인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게 됐으며 생각하다 분노하게 되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는 테이블에 위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로 미시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온 루이스는 상황이 사건이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시가 연락두절이 되면 미시 어머니가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거고 경찰이 그를 찾아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겁이 난 루이스는 미시가 사고로 숨지게 된 거로 위장하려고 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불이 바로 꺼지더라도 그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시의 몸에 남겨진 남성의 체액은 고온을 겪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신원은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이 사건은 텍사스 동부의 연방지법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였고 루이스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고의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스트리퍼의 함정을 알아봅시다. 하룻밤에 명품 가방을 사고 일주일 만에 차를 구매하고 한 달 만에 집을 구입합니다. 이 여성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완벽한 수단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그녀들의 거짓말에 넘어간 남자는 머리가 좋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 몇 남성들은 겉보기에 결코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선 오늘 사건의 주인공 로슬린 케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초등학생 때 용돈을 모아 월마트에서 큰 봉지에 과자와 사탕을 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작은 포장으로 나누어 반 친구들에게 팔아 차익을 벌곤 하였죠. 로슬린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무 말도 없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일하다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직 젊다는 이유로 부유한 노인과 결혼하여 다시는 로슬린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로슬린은 17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또 말주변이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처럼 20살이 되기 전에 딸을 낳았는데 남자친구도 그녀의 아버지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떠나버렸죠. 고민 끝에 로슬리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인구수가 매우 적어 그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그녀는 짐을 싸서 뉴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도 그녀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유명한 스포츠 클럽에서 스페셜 댄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클럽은 체인점으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었죠. 하지만 뉴욕에 있는 클럽은 특별했는데
댄서들은 아름다웠고 아주 과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럽은 뉴욕의 비즈니스 센터와 가까웠고 월스트리트 엘리트들이 술을 마시고 스트리퍼가 춤추는 걸 보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고객을 접대하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트리퍼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누가 부자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시기를 찾아 돈을 한 번에 크게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녀들은 모두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가 어떤 시계를 차는지, 어떤 벨트를 착용하는지,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서 그들을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녀들은 남자들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유혹수단을 사용하죠. 상대방이 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다양한 스킬을 동원해서 그 남자가 술을 사고 팁을 주도록 유도합니다. 또 시기를 잘 파악하여 손님을 바이 룸으로 데려가죠.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야릇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프라이빗한 룸이었습니다. 룸의 시간당 요금은 $1,000로 하나로 약 135만 원부터 시작하여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술은 한 병에 $500, 하나로 약 67만 원이 되는 샴페인이었고 소비도 무제한이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댄서는 가장 아름답거나 춤을 가장 잘 추는 댄서가 아니며 사람을 확실히 잘 보고 말주변이 좋고 남자가 돈을 잘 쓰게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슬리는 그곳에서 아주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로 일할 때부터 부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녀는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로슬리는 1년 동안만 돈을 벌고 그 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 스트리퍼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취득하고 보통의 일을 찾아 좋은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룻밤만 움직이면 수만 달러를 벌 수 있게 되자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건 잠시 미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날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나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슬린을 비롯한 스트리퍼의 수입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녀들은 기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클럽의 무대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곧 로슬리는 자신이 밤새 춤을 추는데 오히려 클럽에 바쳐야 할 돈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미 빠르게 돈 버는 맛을 알게 되어 서빙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동료들은 비밀리에 특별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로슬리는 끝내 마음을 독하게 먹지 못하고 한편으로 계속 춤을 추며 한편으로는 손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돈이 많은 손님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드디어 한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많지 않은 늙은 남자였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사만다 바바시입니다. 사만다는 얼굴부터 몸매까지 과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이트클럽의 단골이었는데 춤을 춘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클럽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사치품으로 둘러싸인 부자인 것만 확실하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전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로슬린도 이 여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죠. 호기심에 그녀는 사만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뜻밖에도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했으며 두 사람 모두 미혼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된 후 로슬리는 마침내 마음속의 질문을 물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돈을 버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사만다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월스트리트에서 만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로슬리는 약속 시간에 맞춰 갔는데 사만다를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잘 재단된 양복과 스커트를 입고 섬세한 화장을 하고 가방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는 사만다는 일하는 엘리트와 같았습니다. 사만다는 호화롭게 장식된 바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전부 고급 오피스 빌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근 후 술을 마시며 즐기곤 하였습니다. 곧이어 사만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는 롤렉스를 착용하고 AE 블랙카드를 긁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자리를 찾는 척하다 곧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고 뉴욕으로 출장을 온 것입니다. 남자가 사만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영업일을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만다는 일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또 상사가 엄격하고 고객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척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몇 잔 하더니 상대방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만다가 한 다음 말은 남자로 하여금 오늘 밤 이 여자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만다는 그에게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남자는 바로 계산하고 그녀를 따라 스코어스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만다는 사실 꽃뱀이었습니다. 클럽의 주류 판매는 막대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500불의 샴페인은 사실 그냥 스파클링 와인인데 비싸봤자 수십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실비를 포함하면 1박 비용이 90% 이상이 순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만다는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들을 속여 돈을 쓰게 하고 술집은 40%의 몫을 그녀에게 주곤 했죠. 어떻게 보면 사만다에게는 원금이 들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되자 로슬린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클럽에서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옷을 입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만다는 본인도 나이가 들어 이 일을 몇 년 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켜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합작하여 꽃뱀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들은 카리나 파스코치라는 여성도 불러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예술 전공의 대학생으로 평소에는 술집에서 술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스트리퍼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막 일을 시작한 인턴 역할을 시키기에는 마침이었죠. 이렇게 세 사람은 한 팀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곧 문제를 발견합니다. 유혹을 받는 남자들은 대부분 단 한 번만의 육체적 관계나 돈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매우 인색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몸을 절대 팔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었는데 말이죠. 만약 그녀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만다의 계획으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녀들을 전문 서비스 업계의 여성을 찾아 그녀들을 대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멍청하지도 눈이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을 꺼서 얼굴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만약 상대방이 불을 켰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사만다는 그녀들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수년 동안 술집에서 일해와 주량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녀들보다 술을 더 잘 마셨습니다. 그녀들은 토할 정도로 술을 마셨지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은 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사만다에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사만다는 짧은 시간 내에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TV 뉴스를 통해 마약 밀매 조직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만다는 그녀들도 마약을 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친숙한 밀수업자 몇 명을 찾아 비슷한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의 작업에서 팀원들은 몰래 고객의 컵에 약을 탔죠. 결과적으로 효과는 매우 좋았고 상대방의 주량이 아무리 좋더라도 술을 두 잔만 마셔도 약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그녀들은 몇 번의 투약에 곧 그 약물이 놀라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량만 투여해도 그 남자들은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음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녀들은 목표의 남성이 약을 먹은 후 그의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될 때까지 긁었습니다. 약물로 인해 그 남자들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큰 소비는 신용카드 회사가 의심해서 카드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녀들은 남자의 비서인 척하며 전화를 받아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술에서 깬 후 그 엄청난 소비 내역을 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거의 100% 자신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몰래 카드값을 납부할 것입니다. 이건 그들 대부분이 이미 결혼을 했고 또는 기업이나 정계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럽에서 돈을 쓰는 게 사실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회사에서 추적을 하게 되면 그들의 체면을 깎을 수 있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깨끗했습니다. 남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몇몇 여성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그녀들은 한 장 또 한 장의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사만다의 조직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스타일의 여자들을 모집하고 본인의 판매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사장직에 올리고 로슬린을 부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남자에게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는 요난이라는 뉴욕의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사만다는 대학생인 카리나에게 졸업을 앞둔 간호사로 가장하여
의사에게 애정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싱글인 닥터 요나는 바로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카리나에게 저녁 식사를 요청하였는데 와인을 몇 잔 마시자마자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의사는 낯선 호텔 스위트룸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의 옆에는 카리나가 수필로 적은 하나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어젯밤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적혔으며 의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핑크색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곧 다시 만나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본인의 주량이 괜찮은데 어떻게 몇 잔의 와인으로 취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는 그가 너무 신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다시 한번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손님이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카리나는 다시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와인 몇 잔을 마시고 청구서에 사인한 것만 기억나고 호텔에서 깨어나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사신분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카리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카리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간호사일 뿐, 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그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의사는 자신의 신용카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랑하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받은 카리나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보자들은 원래 그렇게 멍청한 걸까요? 하지만 그녀가 데이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정한 약속 장소는 재즈 콘서트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공연장에는 술이 제공되지 않아 그녀가 약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마침내 콘서트가 끝나자 카리나는 그에게 근처 바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의사는 지난 두 번의 데이트와 같이 또 호텔에서 깼죠. 하지만 이번에 그의 휴대폰에는 카드 회사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카드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액수의 소비가 있어 그에게 확인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비용을 확인했을 때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의 카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 건의 내역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6만 달러, 하나로 약 8천만 원이고, 한 번은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이었으며, 또 한 번은 전날 밤에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세 번의 소비는 전부 스코어스라는 클럽과 그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세 번은 전부 카리나와 데이트하며 술에 취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카리나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욕했습니다. 카리나는 그를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분노에 빠진 의사는 갑자기 자신이 사흘밤 동안 술을 마신 뒤 비정상적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되어 그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에서는 암페타민, GHB4 하이드록시 부탄산, 그리고 강력한 수면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경찰서로 가져가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마약을 투약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클럽의 CCTV 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자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3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클럽을 갔었는데 발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그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 그를 안으로 밀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란 댄서도 의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에 또 올게 하며 청구서에 사인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몸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 여자들은 그게 전부 불법 약물이라며 의사가 술에 취해 스스로 먹은지 누가 알겠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차도 의사가 자발적으로 클럽에 간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번 연속이나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의사가 단지 신용카드의 빚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죠. 사실 이 돈은 의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했다는 것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 이는 사기 소비라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클럽은 지불 거부해 신용카드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 회사는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세 당사자는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인색한 의사를 다소 경멸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스코어스 클럽이 소비자에게 사기를 친다는 여러 차례의 신고를 받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서명을 위조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결국 별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술집 호객 행위는 이론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건 범죄로 판단하여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객으로 위장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뉴욕의 한 고급 호텔에 객실 2개를 예약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룸에는 카메라와 도청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다른 룸에는 경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부자처럼 생긴 경찰에게 고급 자동차와 시계를 장식했고 그가 호텔 아래층의 바에서 술을 마시며 꽃뱀의 관심을 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전은 그날 밤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 젊어 보이는 여성이 휴가 기간 동안 관광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잠복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연스레 뉴욕의 스코어스 클럽이 매우 유명하다고 동료가 그랬는데 여자라서 혼자 공연장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워요. 같이 그곳으로 가 구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잠복 경찰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위층 방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는데 우선 룸을 들렸다가 그곳으로 갑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의 말대로 그 여성은 룸으로 들어가자 경찰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경찰은 방에 있는 와인 캐비닛을 열고 그녀에게 선택하라고 하며 그 여성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자가 손바닥에 숨겨둔 흰 가루를 몰래 와인에 붓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경찰에게 다가가 웃으며 마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에 꿰맨 스펀지에 몰래 와인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경찰관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을 마신 후 도대체 어떤 효과가 날까요? 경찰은 이게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몇 분 후 침대에 쓰러져 자는 척했습니다. 경찰의 예상은 본인이 잠들게 되면 그녀들은 신용카드를 찾아 돈을 마구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경찰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부축하며 그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경찰도 상대방이 왜 본인을 깨우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경찰은 잠든 척하며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을 깨우지 못했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우두머리인 사만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4명의 여성이 달려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의사를 3번이나 속인 카리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동을 진행한 여성은 분명히 젊고 경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복용량에 맞춰 투약했는데 이 남자가 한 잔의 술에 이렇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카리나는 경찰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의아해하며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그제서야 약은 그를 잠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4명의 여자 앞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수가 없었죠. 그는 계속 잠든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리나는 바로 리더인 로슬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로슬린은 어떻게 하든 그를 깨워서 클럽으로 보내라며 본인 없이는 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녀들은 찬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며 얼음을 붓고 또 머리카락과 가슴의 털을 뽑고 팔을 깨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들의 당황한 행동에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는 경찰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치를 취하려던 순간 카메라 속 경찰은 몰래 발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가 아직 버틸 수 있으니 그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웃음을 참으며 그녀들이 계속하여 그를 고문하고 있는 걸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거의 30분 이후 그녀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이 남자가 어떤 질병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며 결론을 지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만다는 결국 전화상으로 우리는 돈을 원하는 거지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 남자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한 후 그녀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복경찰은 그제서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들의 잠복 작전은 결국 코미디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요한 증거를 많이 획득했죠. 그 여성들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그들의 의식이 흐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큰 액수의 청구서에 서명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이 직접 클럽에 갔을 때만 카드를 긁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영리한 행동인데요. 카드를 자신의 손으로 긁지 않는 한 절도범죄와 연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경찰이 그 우스꽝스러운 잠복 수사로 누구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사실 오래된 방식이지만 적들의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번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젊은 여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한다는 명목으로 목표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여경은 조사를 통해 그녀들이 실제로 관계가 좋은 사람과 보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급된 돈이 적어 갈등을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복경찰의 선동으로 정말로 누군가가 조직의 범행 과정을 자백하게 됐습니다. 투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3일째 판정이 될 수 있었죠. 투약한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단호하게 몇몇의 주범을 체포하여 사기 조직을 해체시켰습니다. 사람은 잡혔지만 사건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바로 피해자가 협조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외에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고 그들은 모두 얼굴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경찰이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전부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변호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법정 심리 대신 자백 협상을 체결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협상 결과 2명의 주범 사만다와 로슬린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녀들은 보석 협정에 준수한다며 감옥에 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로슬린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추후 영화의 각색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시나리오 작가의 로열티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사만다는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로슬린과 달리 사만다는 영화가 자신의 이미지를 비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작진과 배우 제니퍼 린 로페즈를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를 포함한 다른 공범 2명도 실제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들이 형을 집행하는 방식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녀들은 일요일에만 감옥에 가서 보고하고 그날 밤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년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3번이나 속게 된 의사는 여성들이 죄를 자백한 뒤 신용카드사와 스코어즈 클럽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클럽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회사는 의사의 신용 한도를 복원했습니다. 세 당사자는 전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기한 건 스코어즈 클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휴업 정리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